이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는 네. 그거를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고 있어요. 지금 네. 비트코인 거래의 88%는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수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거를 그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서 뭐 블랙록도 골드만삭스하고 손잡고 예. 그거를 하는 중국 은행들하고 합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세계 4대 자산 운용사가 들어갔어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아주 전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그 회사, 그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 그레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은 최근에 엄청나게 그 신탁펀드, 비트코인 신탁펀드 같은 게 커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한 52만 개 이상을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신탁펀드를 많이 또 참여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비트코인 그 거래소들하고 협력해서 금융 서비스, 즉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그 JP 모건 은행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난 네. 5월 달에.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도 사실 아직 특근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K뱅크 같은 데가 거래소하고 지금 합작해서 JP모건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메이저 은행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도 그 비트코인 취득에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상장 기업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예. 이 회사가 지난 하반기인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한 3만 8천 개 정도를 취득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걸 취득했다고 공시한 후에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예. 그건 회사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는 건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굉장히 퍼져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 반응들도 지금은 뜨거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지금 한 3,200만 명이 돼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사부터 뭐 자산운용사도 뭐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지만, 그다음에 메이저 은행, 기업, 개인 할 거 없이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유망한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게 생태계가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 효과인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료금리가 오래 갈 것이자 재정 확대되니까 국채가 많이 풀려, 그러다 보면은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는 달러 가치가 하락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해지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리고 결제도 요즘에 해주더라고요.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예, 맞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걸 그 페이팔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10월 달에 페이팔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 10월 달에 30%가 올랐는데 그거는 페이팔 효과라고 그래요. 페이팔이 결제를 시작해줘가지고. 페이팔이 인력이 한 3억 5천만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페이팔을 활용하고 가맹점만 한 2,600만 개 돼요.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죠, 진짜. 암호화폐를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주면은 현지 통화나 해당 통화로 환전까지 해주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그 거래와 결제가 페이팔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는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원근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아까 바이든 효과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경제팀에 친암호화폐, 친디지털 화폐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그 게리 앨리슨이 그 양반이 경제팀장으로 임명되면서 거기에 관련 교수들 4명이나 포진돼 있어요. 그 양반 이외에도. 그분들이 친 디지털 화폐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바이든 정부는 아마 정부 초기에 디지털 화폐를 수용한다는 선언과 함께 그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될지 아니면 달러의 디지털화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그러니까 달러의 디지털화인 CBDC가 네. 먼저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암호화폐에 대한 거는 이게 자산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화폐 영역을 침범했을 적에는 그건 사실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공권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이미 추세는. 그리고 차기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게 부자 증세가 돼서 법인세를 한 7%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자그마치 거의 따블 수준으로 40%까지 미국이요? 올리거든요. 그게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끼쳐요. 그러면 서학개미들 다 돌아오게 생겼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네. 이게 자세한 저거를 진짜. 보면 주식 크다. 양도세를 그 양반이 공약을 하기를 지금 네. 23.8%인데 네. 이걸 39.6%까지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한 40%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이것도- 내거든요. 지금도 25% 네, 물론 저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고 끝나는 건데 저게 올라가면 한국에서도 아마 올라가겠는데요. 올라가면 야 이거는 250만 원까지는 세이브를 해주고 그냥 그 이상에 대해서는 25% 정도 지금 저희가 미국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이거 높아지면 야 타이 크겠네. 이거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마 지금 당장은 하지 못 하겠죠. 않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하여튼 하긴 할 겁니다. 아, 바이든 정부는 네. 부자 증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우선 이렇게 법인세를 올린다는 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사실은 미국 증시를 그 받쳤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예. 그렇죠. 그게 트럼프가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네. 그 잉여 현금으로 그 사람들이 자사주를 사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 자체가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보다는 오히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커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아, 네. 그럴 수 그다음에는 네, 그러네요, 진짜. 이 지금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브룩스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를 지냈던 분이에요. 네. 친암호화폐론자야. 어. 근데 이 양반이 그 통화감독청장이 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선 유럽에서 독일이 그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의 어떤 칸막이를 허는 즉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은행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를 독일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양반도 발빠르게 지난 7월 달에 미국에서 그거를 발표했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별 허가제, 곧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은 은행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은행도 암호화폐 보관 업무, 커스터디 업무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양쪽에 어떤 칸막이를 살짝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는 은행 업무를 하고 기존 은행들은 예. 그 암호화폐 그 수탁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정부 허가를 받아서 은행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발빠르게 우리 동남아에서는 네. 싱가포르 은행이 DBS라는 은행이 예. 은행인데 자기네 소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은행이 이제는 그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각국의 그 통화 당국, 통화는 사실은 통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고 지휘권과 뭐 통수권과의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다른 화폐를 쓰는 얘네가 뭐 세금을 또박또박 어떻게 내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다른 거를 쓰면 세금도 거둘 수가 없고 뭔가 누수가 되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암호화폐는 이걸 화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대한 세금은 지금 별도로 이제 다시 관리를 할 거예요. 아, 걷는다. 예. 그래서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산을 보관해주거나 저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산을 거래하는 거로서 그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통석, 네.
통수업을 가져올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이 양업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은행 같은 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앞으로 자기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떻게 뛰어들어야 하는지. 네네. 오히려 지금 기존 그 전통 금융이 더 바빠요.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사례나 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은행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암호화폐 자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유대인 이야기에서 드비어스, 다이아몬드상 드비어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드비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시장에 한꺼번에 내다 팔면 다이아몬드가 똥값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치제라든가 일정 부분 자산이라는 거,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이런 자산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질적 가치가 있느냐, 그걸 갖고 있으면 그냥 현금이 솔솔솔 흘러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에서 형성된 컨센서스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 허상의 그 가치잖아요. 그냥 컨센서스가 만든 가치니까 그게 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신용화폐도 피아트 머니도 사실은 환상인 거죠. 미국의 공신력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실물적에서 쓰고 있고 지금 통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여겨서 이렇게 사람들 거기다 신뢰를 주면 그건 실물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바뀌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달아오르고 있는 게 이제 디파이 사업이라는 거거든. 네. 디파이 사업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에 은행이 없는 탈중앙화 분산된 P2P 사회에서 예금과 대출이라는 새로운 그 혁신 금융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예치해 두고 있으면 여기 이자 한 푼이 안 붙었는데 이제는 그 예치해 둔 거를 활용해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해가지고 같이 이게 이자를 붙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금융 기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혁신적이냐면 1년 사이에 거래량이 한 26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중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대출 업무 같은 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또 암호화폐를 얻어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져. 이게 벌써 2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면은 필요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럼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뛰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금 선물 시장에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아까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디지털 센트럴 뱅크의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은 문제는 이게 자연스레 화폐 기업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지하 자금이 지금 GDP의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이 돈들이 나오면서 바깥으로 양성화되는 거는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들어가고, 양성화할 수 없는 그러한 돈들은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자동차 등 동산을 산다거나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될 자금이 있어요. 인간사 사는 데는. 그거는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서 암호화폐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디지털 화폐가 진짜 되면 진정한 의미의 빅브라더가 나오는 거고, 중앙은행이 나 너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데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쓰임새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게 지하 자금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지만은
그거로 쓰면은 추적이 가능한 화폐니까 네. 그거를 설사 통화 당국에서 우리가 보통 때는 익명성을 보장하겠다, 추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암호화폐 쪽으로 가서 추적을 원천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금을 좋아해. 네. 근데 젊은이일수록 비트코인을 훨씬 더 좋아해요. 젊은이들일수록.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젊은이들은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야. 게다가 비트코인은 앞으로 세계 화폐가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겠네. 하니까 이쪽이 더 성장세가 큰 거죠.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에서 아주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발굴이 채굴이 안 되잖아요. 지난 5월 달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4년마다 반감기를 맞는데 그러니까는 종전의 채굴량보다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중국이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앞으로 본격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 채굴량이 가장 많은 게 중국인데 채굴된 거를 현금화 못 시키는 거야. 지금 채굴된 비트코인의 74%가 동결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현금화를 못 시킨대. 중국에서 감시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걸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쭉 들여서서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통화의 역사에서 네.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예. 거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30년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암호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져 오면서 그 기술의 총합이 비트코인에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한 나라의 통화가 즉 패권국 통화가 기축통화가 됐을 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를 가지고 그 양반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케인즈 같은 양반이 대표적인 양반이야. 그 양반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대표한 분으로 아는데 그보다는 그 양반은 화폐를 더 많이 연구하고 책도 그쪽으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때는 영국 대표로 참가해서 이제는 세계화폐를 써야 된다. 그 이유는 패권국이 기축통화를 고집을 하면 필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못되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각국은 자국의 화폐를 쓰되 무역 정산할 때만이라도 세계화폐를 쓰자라고 그래서 방코라는 화폐를 내놓으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거나 흑자가 나면 그것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자정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조절할 거라고 양반은 생각을 했어. 그런 면에서 세계화폐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측의 이제 반대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옛날에 근본이제가 사실은 세계화폐예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금과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달러라는 신용화폐가 나오고 이건 완전히 미국의 그 신용도에 토대를 한 건데 그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 그러한 기축통화로부터의 탈피를 얘기합니다. 하이에크도 화폐 탈국화라는 저서를 통해서 어느 일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자유경쟁 체제로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은 그 화폐 경제론 서문에서 미래의 화폐는 아마 컴퓨터의 바이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 화폐를 예언한 거지. 슈페터 같은 양반도 자본주의는 어떤 내부 모순에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성숙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인플레이션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하면서 아마 지금의 이런 상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국의 재정이 나오면서 즉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이론의 일부를 전격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한 위급상이 아니었으면 이게 사회주의자 어떤 포퓰리즘으로 이제 맹공을 받을 만한 형태인데 아마
그 양반이 이런 걸 예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화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자체도 이게 세계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역사는 정반합으로 흐르는데 세계화폐였다가 지금 신용화폐였다가 또 이러한 다기화된 화폐 앞으로 뭐 중국 뭐 브릭스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이게 다 다기화되면은 결국 달러의 위상은 이제 위축될 수뿐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서로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어떤 합정 연합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려고 들거든요. 네. 그 궁극은 사실은 세계화폐일 수 있어요. 리브라가 사실은 이번에 내놓은 게 세계화폐예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처음에. 네. 그게 유로화나 엔화나 뭐 파운드화를 다 기초통화로 해서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이 단호하게 불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들이 다 반대를 해서 지금은 그렇다면은 지역별로 여기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세계화폐거든. 네, 처음에 나왔던 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피아트 머니하고 세계화폐와의 어떤 화폐 전쟁의 그 중간쯤 어디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에 이렇게 뜨는 게 이거를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시대적인 요청인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합작돼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통화의 역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저는 더불어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 잡았냐? 달러로 잡았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기축이 되었고 세계 패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처럼 일방적인 석탄 또는 석유에 집중된 게 아니라 점차 에너지원이 다기화, 그야말로 다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에너지 보관 방법도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국이 2차 전지 만들어갖고 발전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석유 없이도 일부는 물론 뭐 그게 뭐 3, 40년 안에 구축될 건 아닌 걸로 보이지만 어찌되었건 자꾸 분산이 에너지가 분산되어지는 거니까 세계 통화 개념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가 여기서 세계 통화는 달러 기축에 의지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맞아요. 좀 실제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국은 위안화를 받고 위안화를 주고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란하군가 한번 했었었죠. 이란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메이저 BP, BP하고도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결국 사는 사람이 갑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석유는 그 공급이 넘쳐나는데 중국에서 사면서 이제 위안화를 주겠다는 우리 돈 건데. 갖고 가고 우리 물건 그걸로 사. 우리 하나 더 뭐 안 할인하고 다 팔을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진짜. 그건 앞으로 대세적인 추세는 달러는 점점 더 위축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실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나라죠.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살아봐서 그 힘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붕괴될 거다 혹은 미국 어떤 시스템이 종말을 맞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세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도대체 몇 년 언제가 갈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있으면 저는 그냥 곱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이라크 친 것도 결국은 달러 안 받고 다른 통화 받은 게 가장 결정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거칠게 일어나면 북미 전쟁 나면서 미국이 힘을 보여주면서 또 눌러버리면서 역사를 뒤로 딱 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바빠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틈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끝나면 이게 다 좀 쫙 정리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정신 차리고 나면. 그걸 이제 다시 봐야죠. 미국의 대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네. 너희들이 감히 우리의 기축을 건드려. 니네 너희는 죽었어. 이제 가만히 있어. 거기 딱 있어. 막 이러면서 달려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자산으로서의 활동은 오케이. 그건 허용해줘. 근데 화폐를 넘보지 마.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그렇죠. 경계가 또 그렇게 나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 그 결제와 거래를 다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다른 나라로 가면은 그게 화폐로 쓰이는 거예요. 자산과 화폐의 경계가 그게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몰려고 하겠지만은 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야. 예. 큰 흐름. 네. 아, 오늘도 시간 가는 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시간이 너무너무 잘 지나가는데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도 새로운 안목을 홍 선생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투자의 시계를 넓혀가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증시각도의 TV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